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김광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가면서 대선 시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상대로라면은 다음 달 13일 이전에 탄핵안이 인용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5월 초 중순쯤엔 대선이 치러지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니 요즘 대선 주자들이 호남에 대한 구애 경쟁이 치러지고 있고 호남은 그들을 지켜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양당, 야당 중심으로 경선을 국면에 접어든 당의 상황을 살펴보고 더불어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호남의 민심의 현주소를 주제로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네. 이번엔 오승용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창선 정치평론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다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바쁘신데 또 추운 날씨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먼저 오늘 주제대로 이야기 시작하는데 먼저 역시 대선 준비는 지금 제일 먼저 나가는 데가 더불어민주당이죠. 예. 우리 표 의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탄핵 촛불 바람 이게 뭐 민주당한테는 뭐 훈풍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대세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경선 치르기 위해서 지금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예. 네. 뭐 분위기는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희 지금도 국회 앞에는 시민 여러분께서 국회 그 개혁 입법 통과시켜라, 그리고 특검 연장해라 요구를 하고 계시면서 가장 그 책임이 무거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높이시거든요. 그런 가운데 뭐 탄핵이 인용될 것에 대비해서 경선 준비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막 그렇게 경선 분위기에 들떠 있거나 뭐 그렇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뭐 집권 여당이 다 된 것 같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 아닙니다. 같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글쎄, 예.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인단 모집 첫날만 해서 30만 명 가까이 모집이 됐다 그러니까 네. 엄청난 숫자고 네. 또 어제 보도 나온 거 보면 네. 지금 각 상임위별로 이렇게 유능한 공직자들 좀 파악을 해봐라. 그래서 사실 지금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 인수위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바로 그 사람들 위주로 장차관을 꾸려보겠다. 뭐 그런 얘기도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저는 모르는 이야기인데. 뭐 엄살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네. 이제 앞으로 향후 경선 일정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네, 김경진 의원님 말씀처럼 첫날 이제 한 30만 명 정도가 그 선거인단 등록을 하셨고요. 예. 오늘 날짜로 보니까 한 73만 분 정도로 네, 73만. 집계가 되고 있고 네. 이렇게 1차 선거인단 등록이 탄핵 결정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탄핵이 그 인용되는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후로 이제 2차 선거인단 모집이 이루어지고요. 2차 선거인단? 네, 선거일 55일 전까지죠. 예. 그렇게 한 이후에 이제 선거의 45일 전부터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광주부터 시작이 되고요. 호남 지역, 그다음에 이제 충청 지역, 영남 지역, 나머지 권역 모두 묶어서 수도권, 강원, 제주까지 해서 1차 경선이 이루어집니다. 네. 1차 경선 결과 만약에 어떤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게 되면 그것으로 후보 결정이 되고요. 네. 과반 후보가 안 나오면 결선 투표로 가게 예, 됩니다. 결선 투표를 하게 되죠. 네네. 네. 예. 뭐 민주당 상황은 좀 앞으로 이제 제일 빠르긴 한데 또 지켜볼 일이고요. 국민의당도 이제 궁금해요. 네. 우리 김경진 의원은 뭐 수석 대변인을 또 맡으셨는데, 네. 예, 이제 뭐 국민의당에 이제 입이 되셨습니다. 최고 입이 되셨는데, 민주당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경선이 좀 흥행 조짐을 보이니까 네. 조금 나름 초조함도 있고 그럴 것 예.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런 중에도 또 최근에 조금 긍정적인 변화도 좀 있죠. 뭐 손학규 민주당 전 고문이 예. 이렇게 입당을 하게 됐고, 뭐 정우천 총리도 뭐 이야기는 있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오늘부터 경선을 협의에 들어갔더라고요. 예, 대선 기획단이 이제 며칠 전에 발족을 했고요. 예. 오늘부터 이제 각 후보 캠프들, 그러니까 손학규, 안철수, 그다음에 천정배, 천정배? 예, 네. 세 분의 대리인들이 모여서 지금 경선 누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가능하면 1차 목표는 2월 말까지 경선 누울 협상을 완료해보자. 2월 말. 예.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래도 3월 한 3일, 4일 정도까지는 마감을 해야만 그래서 이제 준비 기간 거쳐서 3월 한 10일부터는 경선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 한 2주 정도 경선을 한다고 치면 이제 대선 후보 등록 시점이 이제 3월 말경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시간이 맞는 것이어서 어쨌든 부랴부랴해서 저희들은 이달 말까지 경선 누를 완료해 볼 생각입니다. 예. 뭐 민주당보다는 조금 마음이 좀 급하시겠어요. 네. 예. 그런데 아까 뭐 정운찬 전 국무총리 이야기 네. 잠깐 했습니다만은 뭐 앞으로 혹시 뭐 개헌론 주창자들이라든지 네. 등등 해서 좀 이렇게 판이 좀 커질 가능성은 좀 있나요? 어떠나요? 그러기를 희망하죠. 네. 희망하고 있는데 정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이런저런 만남을 안철수 의원 측이라든지 또는 박지원 대표 측하고 만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대학 총장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결론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거부감이 강하시다 그래요. 그래서 만남을 공표를 하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신다라는 얘기를 박 전 대표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반기문 총장의 이제 어떤 사례라든지 또 과거에 이제 고건 총리 사례에서 봤듯이 이게 그 전에 이제 본인이 선거를 안 치러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민감하고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이 정운찬 총리가 어떻게 될 거는 저희도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조금만 미지수네요. 네. 뭐 개헌론 주창자들도 뭐 마찬가지고 아주 예. 예, 불확실한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사회적으로 정권 교체 열망 이게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대선 정국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 물론 민주당이 좀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만은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 유 박사님께 좀 여쭤볼까요? 보시기에 뭐 대부분 일정 생각은 있겠습니다만 야당 내 경선이 더 어려울까요? 본선이 더 어려울까요? 당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좀 훨씬 어려운 그런 예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뭐 주자들 간에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일단은 뭐 경선을 통과해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각 주자들이 우선해야 될 게 경선 이게 아닌가 이제 좀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민주당 경우는 이 경선 흥행 효과를 아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네. 그런 판단이 이제 듭니다. 예. 지금 언론 보도들이 워낙 쏟아지니까 민주당 경선 벌써 이제 한참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따져 보니까 아직도 한 달은 있어야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되더라고요. 네. 반면에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뒤늦게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한 상태여서 아마 그 기간도 이제 짧을 수밖에 없고 네. 상당히 민주당 그 경선 효과에 좀 파묻혀 버렸다. 좀 그 부진의 이유를 좀 거기에서도 상당히 이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여론조사 추이만 가지고 이번 대선의 판세를 판단하는 건 상당히 좀 빠르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 여론조사는 모든 주자들이 다 나열이 된 다자간 구도 속에서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이제 조사하고 그런 반응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번 대선의 시작은 각 당의 후보가 한 명씩으로 확정이 되는 단계 예. 그때부터 시작이 아닌가 이제 예.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각 당에서 지금 2등, 3등 하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부분이 이제 빠진 상태에서의 지지율의 추이가 이제 비로소 의미가 있다 생각이 이제 드는데 아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제일 앞서고 있으니까 만약에 문 전 대표로 선출이 됐을 때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층이 과연 흡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또 찾아서 나갈 건지 이게 변수가 있겠고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제일 앞서 있는 주자가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인데 만약 안 전 대표가 후보가 됐을 때 그러면은 그 층을 자기한테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보일 수 있을 건지 아마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좀 그 단계에 가야 그때부터 좀 시작 아닐까 그렇게 좀 봅니다. 예. 오 교수님, 국민의당을 비롯해서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해서 뭐 심지어 정의당 등등 다른 야당들도 완주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본선 예전과 좀 다른 상황이 되면서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뭐 경선, 본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정선 박사님과 비슷한 입장인데요. 뭐 각 정당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더 어려움의 강도는 다를 수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과연 각 정당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까? 네. 그렇게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들은 아마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번에도 모바일 투표를 하시게 되는데 지난 18대 대선에서 모바일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모집 과정, 관리 업체, 그리고 투표 과정에서 대리 투표 의혹, 뭐 여러 가지 이 문제 종합 선물 세트였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이번 경선에서 그대로 노출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시정이 될 것인가 문제. 특히나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 구도에서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 후보 진영 간의 경합 이런 것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노출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반면에 국민의당은 내외부적인 요인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지지 수준, 한 자리 숫자 지지 수준으로는 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본선에서 사실은 뭐 자멸할 수밖에 없고 유의미한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본인의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설사 힘을 키운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과정에서 잡음 없이 후보를 선출하고 힘을 모으는 그런 추세로 간다면 국민의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결국은 선거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양당 모두가 다 내부적인 측면에 보다 더 단속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동안은 사실 또 양당은 뭐 문재인 대표, 안철수 대표 이렇게 좀 나름의 당내에서의 이제 대세론 뭐 이렇게 하면 결정이 거의 됐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뭐 국민의당은 뭐 손학규 전 민주당 고민도 들어오시고 뭐 등등의 이런 상황들 변화 또 안희정 지사가 지금 크게 올라오고 있고 뭐 이런 등등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사이에 또 뭐 민주당 관련해서는 뭐 역선택 가능성이 있네 없네 그 역선택이라는 것도 엄살이다 뭐 흥행을 위한 뭐 연출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막 그러는데 등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각 양당 경선에서 이변 가능성 뭐 어떻게 보시는지 뭐 당내에서든지 또 이제 우리 평론하신 분들 이야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누가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국민의당은 지금 그러니까 다자구도 지지율로 보면 안철수 대표 지지율은 대체로 7에서 10% 남짓 나오는 것 같고요. 손학규 대표 지지율은 한 2에서 3% 정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3배 내지 한 3.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조금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손 대표의 지지율이 치고 나오는 속도가 어쨌든 조금 좀 빠르다. 예상보다는 빠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광주, 전남 이쪽 권역과 그다음에 경기 수도권역에서 손 대표에 대한 지지가 의외로 있다.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이제 이렇게 10만인 출정식을 하면서 그때 아마 안철수 대표가 꽤나 긴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손 대표 쪽 사람들이 꽤 많이 왔다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흐름을 손 대표가 얼마만큼 지금 강하게 밀고 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은 좀 이게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봐서는 한 3배 차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손 대표 쪽에서 시동을 건 지가 지금 며칠 안 됐거든요. 거기다가 손학규 대표 사실은 시동 건 날이 김정남 암살 사건이 나와가지고 본인도 여러 가지 지금 뭐 시점상의 불운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참 이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손 대표가 치고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흐름을 보면 어쨌든 좀 봐야겠다. 딱 떨어지게 무슨 안 대표가 이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두 당 모두 이변은 없을 거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우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를 지금 안희정 지사가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맹추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잡히는 그 수치가 안지사 쪽의 그 지지층의 수치가 상당히 이제 허수일 수밖에 없다. 경선에서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근래 들어서 안지사의 그 상승을 이끌었던 새로 유입된 층이 대체로 좀 중도 보수층이 좀 주를 이루고 있는 거로 판단이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민주당 경선에 국민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인 야당 민주당 지지층입니다. 선거인단 신청까지 하고 투표를 이제 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중도 보수층이 사실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를 견제를 해서 경계를 해서 그래도 안희정이라고 답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뭐 국민 경선까지 참여할 층은 대체로 아니라는 점에서, 더구나 최근 들어서 안 지사가 이 야당의 어떤 그 정체성과 관련된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경선에선 대단한 이제 부담이 돼 버렸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경선에서는 아마 문재인 전 대표가 좀 낙승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자,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사실 아까 김경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손학규 전 대표가 상당한 저력을 보일 거로 예상을 일단 합니다. 그동안 경선을 여러 차례 치러본 기본적인 경험이 있고 또 그 조직이 여전히 보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거인단 신청하면은 손 전 대표 그 지지하는 그 선거인단 신청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방심하고 있다가는 특별한 조직력도 없이 그냥 여론조사만 믿고서 방심하고 있다는 정말 당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그러한 좀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여론조사상에서 그 워낙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당 전체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투표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그래도 결국엔 안 전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요. 혹시 뭐 다른 분들 덧붙이실? 그 뭐 저희들은 사실은 조금 그 뭐랄까요, 양쪽 다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세론이 너무 굳어져 버리면 흥행 효과가 나질 않고요. 또 만약에 이변 가능성이 나올 정도로 뭐 근접한 그런 경쟁이 되어 버리면 지지자들 간의 또 갈등이 오 교수님 말씀처럼 불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어느 쪽도 저희들이 바라는 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서로 좀 경쟁과 이변 가능성도 있어지면서 마지막에는 화합하고 통합하고 모든 그 문재인 후보 지지층, 안희정 후보 지지층, 또 이재명 시장 지지층이 이탈 없이 모두 하나로 모이기를 좀 바라는데 좀 이상적인 꿈이죠. 네, 거기다 이제 역선택 가능성도 상당히 뭐 현실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박사모 카페에서 실제로 조직적으로 뭐 참가하자 이런 동료들이 올라온 또 증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긴장감 있게 경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역선택 말씀하셔서 제가 이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당 경선에서 일정하게 규모의 경제가 작동을 합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처럼 당원 수도 많고 당의 영향력도 큰 정당에서는 역선택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정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보수층에 가서 역선택을 하기도 힘들 뿐더러 한다 하더라도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역선택이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지 않는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이 얘기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원 수도 몇만 명이 안 되는 상황인데다가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열성적인 모바일 부대가 있습니다. 한 20-30만 명만 국민의당 경선에 참여하면 안철수 대표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에 따라서 이건 좀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아마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의당이 지금까지 이 경선 룰 이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선택에 대한 그런 두려움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사실 조금 외부에서 사람들을 좀 적극적으로 주자들을 영입해 와야겠다. 그리고 영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대선 룰이, 경선 룰이 굳어 있으면 영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영입해 오시면서 당신네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 전제를 터놓기 위해서 지금 이제 경선 룰을 마련 안 했고요.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당원이 수십만 대는 됩니다. 수만 대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역선택 이야기가 지금 사실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데 정작 주의를 해야 될 때는 우리 오 교수님은 국민의당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첫 경선지를 호남으로 정했죠. 예. 뭐 제주 이야기가 있다가 호남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예. 아마 뭐 국민의당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뭐 가봐야겠지만 어쨌든. 2012년 경선 때도 마찬가지였고, 뭐 호남이 이 방향타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래서 이 호남이라는 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대의 명분에 따라서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곳이다, 뭐 정치적 의식이 높다 이런 식의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 호남 표심의 의미,
이게 경선과 본선에서 갖는 의미 이 부분을 조금 한 번씩 말씀 좀 해주시고 다음 주제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부분은 또 누가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우선 예, 저희 당 의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통상적인 예정된 대선이라면 제주부터 출발을 예. 전통적으로 해오거든요. 그 호남이 가장 중요하고 수도권이 중요하고요. 그 마지막 결정적으로 수도권에서 그렇죠. 이제 대역전의 그 어떤 전기를 통해서 흥행 효과를 내는 건데요. 어떻게 본다면 호남에서 이번에는 상당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금 걱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흥행 효과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경선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그 역할을 호남이 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네. 문제는 본선이죠. 본선에서 과연 호남 민심이 어떤 그 결정을 해 주실까.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 국민의당과 그 더불어민주당 간에 그런 어떤 경쟁에 있어서 호남이 양분되어 버릴 경우에 네. 본선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호남의 어떤 상징성이면서 뭐 야권의 중심이기 때문에요. 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경선, 예선도 그렇고 본선도 그렇고 호남이 지금까지 투표 성향과는 또 달라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건 정말 마지막까지 보면서 뚜껑을 까봐야 알 일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요. 일단 당장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관련된 경선을 보면 호남은 여전히 보면 이 반문 정서가 밑바닥에 완벽하게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재명이 떴다가 안희정이 떴다가 하는 그 요인 중에 상당 정도가 호남의 표심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 외에 다른 사람, 민주당 내 다른 주자를 찾아다니면서 했던 이제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기 네. 때문에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서 무슨 문재인 쏠림 현상이 있다 또는 안희정 쏠림 현상이 있다 또는 이게 이재명 쏠림 현상이 있다 그런 상황은 이번에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본선거에 들어가면 가령 이제 통상적인 예측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비상적으로 보면 문재인, 안철수, 그다음에 이제 뭐 정의당 후보, 뭐 바른정당 후보, 그다음에 이 한국당 후보 5명 후보가 이게 난립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대선은 전반적으로 보면 진보 쪽 후보로 어떻게 보면 이게 표 쏠림 현상이 나올 것이고 보수 쪽 후보들의 표 결집력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진보가 2개 정당으로 분열이 됐다면 보수도 지금 2개 정당으로 분열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게 뭐랄까 반드시 표를 한 곳으로 몰아줘야겠다. 이 생각이 이번에는 작동을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보수가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문재인 후보의 찍는 호남 표심도 있겠지만 안철수 후보를 찍는 호남 표심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선거처럼 한 군데만 완벽하게 몰아가는 이런 투표 성향은 아닐 가능성도 저는 사실은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정말로 이 민심의 풍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표심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열어봐야 알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대선은 사실 네, 박사님.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호남 민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전에 비하면 상당히 좀 여유로운 선거가 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예. 뭐 김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선 보면 지금 보수 정당들 쪽, 뭐 새누리당이나 또 이제 바른정당이나 그야말로 후보 빈곤 사태를 빚고 있거든요. 네. 뭐 새누리당에 뭐 10명 후보라고 하지만 다 0% 지지율이고 그리고 황교안 대행이 저는 일단 결국 못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서로 무리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파괴력이 없는 후보에 불과하게 될 거다 결국은 이렇게 보고 그리고 바른정당의 뭐 유승민 또 남경필 지사 뭐 두 사람도 뭐 그렇게 특별히 보수층을 결집시킬 그런 힘을 못 보일 거라고 봐서 아마 역대 선거 가운데 이 보수 정당의 입지가 아주 극도로 지금 축소가 된 그런 환경 속에서 치러지고 결국은 두 야당의 대결 그러니까 앞서 있는 민주당 그리고 이제 추격하는 국민의당 아마 그런 구도로 기본 구도가 가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호남 유권자들, 호남 민심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권 교체는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에서 정말 어디가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집권을 하면은 그 이후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거를 좀 비교하고 저울질하면서 정말 더 나은 정권 교체를 선택하는 아마 이전보다는 조금은 더 여유로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만큼 더 세심하게 이제 뜯어볼 또 책임과 권리가 있는 아마 그런 선거를 맞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참 여전히 저희들은 불안을 감출 수 없는 것이 혹시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2달이라는 기간 동안
저들의 또 어떤 그 김한술 북쪽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술수들 뭐 이런 것들이 또 작용을 해버리면 다시 보수 결집이라든지 콘크리트 30% 살아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사실 유찬성 박사님의 낙관론이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을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어쨌든 야권 내의 어떤 그 여유로운 선거보다는 야권 결집을 향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점과 관련해서 매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데 여전히 이제 저희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이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야권 후보를 통합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사실은 이거거든요. 우리가 통합하면 저쪽도 통합의 압력이 생겨서 통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이쪽이 분열되면 저쪽도 편안하게 분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양당제의 시스템을 우리 사회의 어떤 궁극의 목표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당제의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어떤 체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다당제를 목표로 한다면 굳이 이번 대선에 통합의 압력이 크게 가해질 필요도 없고 가해져서 다 안 된다. 우리가 합치면 저쪽도 합치고 그래서 결국은 산이 깊으면 모래 깊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좀 같이 생각을 하면서 표심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뭐 조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좀 이 맥락 조금 더 이어가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엔 정당 그리고 후보별로 호남 표심이 이 후보에 대해서 그 정당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혹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은 아까 우리 김 의원님은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시긴 하셨어요. 네, 아까 하셨는데 혹시 먼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호남이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덧붙이실 말씀 우리 있으시면 호 교수님 얘기 한번 들어보죠. 뭐. 네. 호남에도 학자식으로 저를 보내시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호남 민심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흐름들은 작년에 있었던 총선의 흐름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번 대선 구도가 강력한 보수 정당 대 진보 정당 간의 보수와 진보 간의 대결 구도로 갔다면 아마 국민의당은 이미 존재감이 없는 정당이 됐을 겁니다. 호남 유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오히려 선택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네. 왜냐하면 보수 정당이 있으면 야권 통합의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야권 통합의 압력에 따라서 설사 어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있다 하더라도 큰 흐름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 대선은 기본적으로 야당 대 야당의 대결로 호남 유권자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호남 민심의 변화가 단순히 문재인이라는 한 정치인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호남이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호남의 유권자층이 이 보수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그리고 고령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전국적인 의제보다는 지역적인 의제에 더 쉽게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정권교체 일변도의 주장들은 호남에서 통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호남의 대안들을 제시하지 않으면 설득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당도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전 이번 대선에서 지금 보면은 이 단기간에 굉장히 출렁임을 반복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1, 2주 사이에 뭐 부상하는 주자가 막 그냥 바뀌어버려요. 계속해가지고. 뭐 반기문 전 총장 뭐 떴다가 뭐 또 이재명 시장 그 전에 떴다가 또 꺾이는 것 같다가 또 그러더니 또 안희정 지사가 이제 뜨고 왜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나 생각해 보면은 정권 교세라는 것이 대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재인 전 대표를 믿지 못하는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층이 그만큼 지금 여전히 두텁다는 뭐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아닌 다른 후보감을 찾고자 하는 그 흐름이 지금 이 사람한테도 갔다가 아닌 것 같으면 또 저 사람한테 갔다가 계속 어떻게 보면 좀 거리를 헤매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 전 대표가 지금 여전히 저는 낙관할 수만 없는 것이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 건가. 지금 그렇게 헤매고 있는 층을 끌어들이지 못하면은 사실은 그 층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무리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어도 마지막에는 집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게 굉장히 취약하지 않나.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자문위원회 구성된 거 보면은
참여정부 이익이 되는 거 아니냐. 그때 그 사람들이 그대로 전면에 등장할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 이퀄는 곧 참여정부 2라운드다. 이런 등식이 지금 먹힐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문 전 대표가 저는 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은 이 본선 가서 생각보다 상당히 고전을 할 수도 있다. 좀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약간 좀 표현을 제가 달리해서 해보면 지금 국민들의 지지 심리라든지 뭔가 이렇게 표심이라고 하는 것이 의외로 약간의 비정상성에 기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지 어떤 이 심리에 의한 기반에 의한 지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 주말에도 광주에 와서 지역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서 뵈면 계속 듣는 얘기가 되겠지? 되는 거요? 별일 없겠지?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혹시 탄핵 기각되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과 공포가 마음속에 의외로 밑바탕이 굉장히 강렬한 흐름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예. 근데 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결국은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공포,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만한 강력한 전사와 강력한 집단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정당으로 치면 어쨌든 볼륨 사이즈가 123석이나 되는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지난번에 출마를 했던 문재인 후보가 그 어떤 이 불안한 심리에 의한 지지가 딱 해서 거기에 투영이 돼서 이제 지지를 받는 겁니다. 근데 탄핵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이 불안 심리가 해결이 되거든요. 해결이 되고 나서 조금 정상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를 장기적으로 더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또 우리나라를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갈 사람은 뭘까? 이게 대선을 바라보는 또 후보 지지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 사실은 문재인 대표에 관련된 표심이 상당히 출렁일 여지가 있고,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 지지가 공고한 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변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방금 유창선 방송께서 말한 대로 이번 선거는 정말로 계속해서 사람별로 이렇게 출렁이는 선거가 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세 분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호남 특위를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지난 총선에 그야말로 참패를 광주 호남에서 겪었지 않습니까? 그 회초리를 정말 따갑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비록 뭐 총선 전체적인 승리를 하고 또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높다 하더라도 야권의 심장인 또 상징인 호남에서 어떤 지지를 못 받으면 그건 정말 알맹이 없는 그 승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호남의 인심도 정말 세 분 말씀처럼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저도 와서 보고 또 문재인 후보 말씀하신 것도 듣고 당내에서도 이야기도 그러면 한쪽에서는 그 5.18 민주화 항쟁의 정신과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어떤 민주주의 이 부분이 국가 전체에 퍼질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대국적인 그 흐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 교수님 말씀처럼 호남 자체의 어떤 발전과 그동안의 어떤 차별받았던 부분, 영남 패권에 피해를 입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갈망하는 그 목소리도 크시고요. 뭐 이런 지금 뭐 탄핵에 대한 그런 그 가장 중심에서 걱정이 또 크신 것도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참 알고는 있지만 해법 찾는 건 쉽지는 않다는 거. 하지만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한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되면 한 말씀 하시죠. 대세론 부분들을 제가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여론조사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이제 보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세론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여론조사상으로는 대세론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의 여론조사는 과대표집의 결과입니다. 즉 탄핵 이후에 보수층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들이 다수 응함으로써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대적으로 보더라도 20대, 40대는 여전히 할당을 채우지 못하고 가중치로해서 나온 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단적으로 지금 어제 한 여론조사에서 물론 뭐 다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양자 구도에서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를 앞섰습니다. 한 군데 나온 3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대세론이라고는 하지만 얼마나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 기반이 취약하고 허약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본선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보수 유권자들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세론이 허물어지는 것은 지금 현재 3주 만에 안희 정돌풍이 왔지만 더 빨리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현재의 전략,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안이하게 대응을 하면 아주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예, 얘기해. 예. 문재인 전 대표 얼마 전에 그 자문위원회 이제 출범한 게 이름이 이제 10년의 힘을 내걸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접하면서 문 전 대표가 지금 10년의 힘을 얘기할 게 아니라 10년의 반성을 좀 얘기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10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5년의 반성. 왜냐하면은 참여정부의 그 그리고 이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 전 대표도 그동안에 사실은 그 과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책임을 의식한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얘기를 이제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 그 10년의 힘에 이렇게 그 포진된 이제 그 사진이랑 이제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지금 어디서 뭐 하는 부분이고 전에 뭐 했던 부분이고 들여다봤는데 거의 참여정부 이기더라고요. 그때 그분들이 다시 전면에 이제 등장한 이런 이제 모양새로 비춰지니까 정말 그 참여정부 공과 과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 이제 있었는가 이런 이제 질문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그 힘을 내세우기보다는 먼저 그거보다 앞서야 되는 게 좀 성찰. 이게 좀 순서가 아니었나 좀 특히 호남 민심의 어떤 그 시선에서 봤을 때는 우선은 그거를 좀 원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뭐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리를 헤매는 지금 표심, 호남 표심 이걸 잘 잡을 수 있도록 뭐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뭐 호남 총리까지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네네, 그러셨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한 말씀만 제가 좀 그래요? 드리면 예. 그러니까 유찬성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대선 그 후보란 입장에서 과거 획기적인 슬로건을 내건다는 건 그건 치명적이거든요.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당연히 과거에 대한 반성 또 말씀으로도 많이 풀어내셨고 준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재 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이제 초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풀의 어떤 넓이라는 것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 사회자 말씀처럼 호남 총리를 약속을 했고 점점점 그 어떤 인재풀에 대한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당의 후보로 확정되게 되면 완전히 그 수준 달라지니까 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제가 그러니까 예, 뭐 할 말씀들이 너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그냥 뭐 선의에 그냥 충고라고 들어주시고요. 그러니까 호남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제가 국회의원을 해보니까 결국은 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단이 어떻게 적절하게 구성이 돼 있는가 이게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 행정 집행을 하는 모든 권력은 그 실국장 레벨에서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거의 경상도 사투리가 그냥 다 점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특정 지역은 이 실국장들이 정말 과대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고 호남 지역 전라도 사투리는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게 물론 이제 사투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징적 비유적인 거고 결국은 그 지역에 뭐랄까 어떤 이 사업이랄까 이런 이해랄까 요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들이거든요. 자연스러운 통로들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인구 비율만큼 또는 적정하게 어떤 지역적인 균형 발전을 필요로 한다면 이 균형 발전을 하고자 하는 의지만큼의 이 상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이 포진되는 게 중요하고 대표성이 갖춰져야 되죠. 그래서 그렇죠.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여기 이제 저희 국민의당 후보들 대선 후보들 토론회도 할 거고 또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들도 하겠지만 자 당신이 집권하면 호남 출신 공무원 중에서 고위 공무원단을 몇 % 비율이나 보임을 할래. 실제 보면 장관이나 총리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꼭 확인하고 후보들 입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네. 참여정부 시절에는 호남 인사수석이었는데 문재인 대표가 호남 총리를 얘기했으니까 인사수석에서 총리로 격상된 건 저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호남에 와서 문재인 전 대표가 던지는 메시지들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또 정서적입니다. 심지어 포럼 광주 출범식에서는 미호도 다시 한번 찍어주십시오 외에 다른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호남 비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액션이 없습니다. 부산에 가셔서 제가 부산일보를 좀 검색해 봤습니다. 부산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정책에 대해서 확인해주고 구체적으로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본인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대표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부산을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호남에서는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된 메시지는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후보들을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더불어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뭐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에서 혹시 덧붙일 거 있으시면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혹시 덧붙이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국민의당으로 조금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덧붙이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예.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국민의당 뭐 주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있고 아까 이야기됐던 대로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 그리고 또 천정배 또 전 대표 등이 있습니다. 이 국민의당에 대한 관심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호남에서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분명히 어려운 상황인 건 같고 역시 호남 뭐 당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곳인데 국민의당에서 보는 또 호남의 민심 변화 또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호남 민심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도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에서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 유 박사님 얘기부터. 국민의당이나 뭐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 나타나는 거 보면 상당히 이제 고전을 뭐 하고 있는 건 뭐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안 전 대표가 과거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인 뭐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달라진 게 눈에 띄게 이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특별히 뭐 오르지를 않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강한 거 아닌가 좀 판단이 되거든요. 밀어준다고 해서 과연 정권 교체할 수 있을까? 아니면 39석짜리 정당이 집권 한들 감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의구심들 그리고 안철수라는 그 정치인이 정말 전체를 껴안으면서 나라를 책임질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것들을 지금 아직까지 역시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전 대표 보면은 계속 저 얘기를 하고 다녀요. 결국 문재인 대 안철수 대결이 될 거다. 어떻게 들으면은 또 황당하기도 한 지지율만 놓고 보면 그런 얘기인데 저는 그게 이제 구도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두 야당의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이 보수 또 이 중도층이 비문의 성격을 갖는 그 층이 그럼 어디로 갈 거냐? 막판에 또 전략적인 고민을 할 거예요. 찍어봐야 되지도 않는 보수정당 후보를 밀 거냐 아니면은 차라리 안철수 후보를 밀 거냐 마지막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는 결국 그 구도상으로 보면 그게 상당히 또 갈 수 있는 현실성이 있는 구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게 국민의당이나 안 전 대표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리라고 기대해서는 그거는 정말 자기 발등을 찍는 거라고 이제 봅니다. 아무리 구도가 그래도 유권자들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가는 일은 없거든요. 정말 지지할 만한 이유, 명분 이런 거를 보여줘야 비로소 이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구도가 현실화되려면은 최소한 안 전 대표가 지지율을 한 예를 들면 15% 정도까지는 자력으로 올리고 그래서 보수 정당의 후보들을 안정적으로 제치는 이런 위치에 갔을 때 비로소 신뢰를 얻으면서 그 이후에 판세를 출렁이게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 수 있지 않을까. 그 전까지 그냥 섣부르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믿는 거는 또 좀 근거 없는 낙관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조금만 제가 덧붙이자면 뿌린 대로 거두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는데요. 안희정은 사실은 안철수의 미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안희정 지사가 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가? 타겟팅이거든요. 정확하게 자기가 공략해야 될 유권자층을 찝어서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로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안철수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다 좋은 겁니다. 교육, 학제 개편,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뭐 입만 열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나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현재 대세론이라고 하는 문재인 전 대표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국가 미래 비전 얘기하면서 그런 식의 행보를 하는 거고 3위, 4위 후보는 정확하게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공략하려고 하는 유권자층을 찝어서 공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한 자리 숫자인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그 문재인 안철수 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이러한 대결이 된다면 누가 이겨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뭐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그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포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저렇게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저분들이 약자들이나 또는 피해자들에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보면
정말 뭐 혹시라도 저들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된다면 못 살 것 같다라는 그런 그 공포감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덩치 큰 야당에 대한 그 지지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국민의당에겐 조금은 이제 죄송한 말씀 마음도 좀 있고요. 그래서 김경진 의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우리가 안정적인 다당제로 조금만 이루어진다면 편하게 좀 정말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또 안철수 후보의 또 장점도 많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거 이후의 어떤 구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선거 과정 중이 아니고 사실 결론에 있어서는 이제 다만 정도차는 있겠지만 저희도 가령 뭐 안철수나 손학규 뭐 이제 국민의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어쨌든 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크게 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건 어느 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역시 조금 이제 표심을 결정하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저희들은 이제 국민들께 호소를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이게 이제 호남 지역 주민들의 국민의당에 대한 마음이 상당히 이렇게 복잡다지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아들이고 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렇게 조카쯤 되는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조금 뭐랄까 지금 보기에는 세력이 약해요. 근데 조카는 뭔가 할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이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역에서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 보면 야, 좀 잘 좀 해라. 어떻게 좀 이렇게 니들 하는 것 같긴 한데 왜 그렇게 지지율을 못 올리냐. 잘 좀 해봐라. 너 김경진이 떠들고는 다니는데 왜 그러냐.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보면. 근데 그 어르신들이 결국은 보면 안쓰러움이에요, 보면. 안쓰럽고 뭔가 좀 잘하기만 하면 확 불을 붙일 텐데 이게 잘하는 수치가 안 나오다 보니까 또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보면. 지금 이런 상황들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조금 지지율이 안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잘해보려고 이제 볼륨 사이즈를 좀 늘려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중도 특히 과거에 보수 쪽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좀 연합이나 연대를 해서 우리가 몸집을 좀 키워보려고 했더니 호남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우리가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치를 해왔는데 그 조합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또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네. 이것들이 변절을 해. 이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걸음을 멀리 나가네. 그건 또 화가 나서 또 뺨을 때리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아주 이게 복합적인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오승용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략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답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지지를 얻어야 될 계층을 정확히 정해서 이제 거기에 타겟팅을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면 거꾸로 보면 호남 지역의 어떤 이 지지 심리가 이제 국민의당 쪽으로 확 쏠릴 수 있는데 문제는 타겟팅을 하려면 사실은 정치에서 능수능란해야 되는데 제가 국민의당 입당해서 안철수 대표를 몇 달간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분이 순수 내지 순진 쪽에 가까우신 분이지 능수능란하고는 별로 이렇게 관련되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보면. 네.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좀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뭐 국민의당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다른 후보들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역시 뭐 아까도 민주당도 뭐 문 전 대표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국민의당도 역시 안 전 대표 중심으로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지를 거둔 것인가 하는데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어쨌든 양당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물론 정의당도 있긴 합니다만은 야당 경선이 끝난 후에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호남이 대선 본선까지 쭉 지켜보면서 어떤 점에 포인트를 맞추고 아마 볼 것이다. 이런 점을 좀 혹시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봐야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떤 점을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볼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시고 정리를 좀 서서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그 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호남 지역의 어떤 이익이라 그럴까요? 호남 지역의 특성 이 부분을 과연 어느 당 어느 대선 주자가 충분히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살려줄까?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 이전에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제대로 확립할 거냐, 네. 이 적폐를 청산해낼 거냐. 새로운 그런 대한민국 건설할 건 이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것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남의 그 목마름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계속해서 호남에 대한 어떤
차별 내지는 또는 홀대를 했던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난 총선에서도 저희들이 약속을 드렸었지만 전기차 전장 사업부를 유치하는 문제가 이 삼성의 지금 어떤 이재용 특검 문제랑 어울리면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이런 시간이 상황이 많지 않아서.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확실히 내어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한 30초 정도는 이렇게 간략간략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게 누가 되든 간에 이 적폐청산 이게 중요한데 지금 정권 교체 다짐한 야권 주자들은 다 그거는 어제 뭐 크게 차이 안 나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는 결국 이제 그 능력, 정치적 또는 정책적 국가를 책임질 이제 능력이 하나 있겠고 제가 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정말 지속 가능한 정부가 누가 맡으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 정말 한 집권해도 1년 가면은 다시 또 바닥이 돼가지고 또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그런 거 맞고 정말 5년이면 5년 주어진 기간 동안 그래도 국민들 끌어안으면서 지속될 수 있는 정부 아마 이런 게 또 중요한 선택의 어떤 판단의 기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또 누가 한 30초 정도 간략히. 예. 그 아까 오 교수님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호남 출신 상급 공무원 이상 몇 프로 점유해 주실래? 우리 지역에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산업시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이 공약, 그러니까 구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후보들을 좀 평가하고 또 우리가 요구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오 교수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실까요? 저도 이하 동무님. 아, 그래? 덧붙일 말씀 더 없으시고요. 예. 예,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뭐 선거 앞두고 이제 그동안 좀 더 나은 세상을 바랬던 이 광주 호남이 그 비혼을 풀기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네 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조언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네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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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탄핵 촛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대선 레이스는 이미 출발한 셈이죠.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시작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꿈을 꾸는 이들이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선거 때면 호남의 표를 사려는 그런 마음, 그런 말의 성찬에 현혹되기보다는 정말 이 사회에 오랜 세월 찢기처럼 가라앉아 있는 적폐 이것들을 다 걷어내고 치유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또 미래의 눈을 가진 좋은 리더를 찾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